그러면 이러한 우수한 성질의 블럭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치아 삭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주면 이제 되는데, 먼저 벌을 보면 6도 테이퍼 정도, 그 다음에 라운드 엣지를 가진 숄더 마진을 가진 프랩 인레이 벌을, 크라운 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면의 두께는 최소 1.5mm, 그리고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는 마진 부위에서 두께가 1mm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죠. 이게 보통 이제 꼭 매직주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라믹 보철물을 만들 때 추천되는 값입니다. 이 가이드대로 이제 프랩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환면 두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랩을 하면서 밀링 가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왼쪽처럼 프랩을 하게 되면 마진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마진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 가운데처럼 빨간색 부위는 가공퍼가 그 안에를 밀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마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위가 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맞춰보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저 부위를 둥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공벌을 보면 세렉의 기준으로 좀 굵은 버가 직경이 1.35 정도 되고 가는 버가 0.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는 버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고, 또 하나 그 가는 버를 쓴다 하더라도 그 옆에 뾰족 나온 부분을 둥글게 만든다는 게 그냥 약간만 둥글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구의 직경보다 큰 반경을 그리도록 이렇게 둥글게 만드셔야 됩니다. 뾰족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둥글게만 만들면 어차피 그 안쪽은 밀링버가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스무스 부위에 도브테일 같은 거를 주지 마시고 평탄하게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멀 박스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마진 부위가 일정해야 되고, 특히 진지발 부분에서 마진이 일정해야 됩니다. 저렇게 우툴두툴하게 프랩이 되면 저 부분을 밀링버가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균일한 프랩을 하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언더컷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교환면에서 골드 인레이처럼 베벨을 주시면 안 됩니다. 베벨 부위를 주면 디자인을 해서 가공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착하고 교합업을 받으면 그 부위가 파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베벨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프랩을 하셔야 됩니다. 프록시멀 박스 같은 경우에 숙달되신 분은 라운드 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공이 가능하지만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초음파 삭제 기구를 이용해서 매제알용 하나, 디스탈용 하나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프록시멀 박스를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산 처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샌드블라스팅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꼭 실란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논문에 따라서 실란을 요무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 실란이 본딩에 붙어 있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포함된 걸 그냥 한 병만 쓰면 된다는 제품도 있지만, 약간이라도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란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 치아에는 이제 에칭과 본딩을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간혹
세라믹 인레이를 하면서 레진 세멘트를 안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레진 세멘트를 써야 됩니다. 세라믹을 한다는 것은 꼭 세라믹 레스토레이션을 한다는 얘기고, 세라믹 레스토레이션은 당연히 레진 세멘트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진 세멘트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딩을 해야 되겠죠. 레진 세멘트를 쓰다 보면 이렇게, 이건 저도 처음에 이런 제 케이스인데요. 초반에 인레이 2개를 붙여 있을 때 이게 2개가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레진 세멘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 자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인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제가 단계별로 설명드리는 자료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왼쪽에 프랩을 시작한 사진인데요. 여기처럼 프랩을 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스무스가 없고 이 세라믹 인레이는 기계적인 리텐션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브테일을 만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록시멀 박스에서 에나멜이 추가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그 외면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진지발 월이 프록시멀 박스에 진지발 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너무 작거나 베벨 형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받쳐주는 그 수지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파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라믹 인레이를 깎을 때는 왼쪽처럼 깎으시면 안 되고 오른쪽처럼 이스무스 부위는 넓고, 그 다음에 진지발 월이 확실하게 프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마무리하고요. 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그 2개가 보이는데, 왼쪽 거는 기존 세라믹을 밀링한 것이고 오른쪽은 하이브리드 블럭을 밀링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존 블럭을 이용했던 경우는 마진 부위가 깨져나가서 치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밀링 블럭은 뭐 이렇게 가공성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이제 오른쪽처럼 시적을 해서 맞춰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전면은 붙이고 난 다음에는 폴리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전면 폴리싱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접착면 내면에 불산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샌드블라스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란을 발라줍니다. 실란을 바르고 나면 그 과정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중간에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건조를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되고, 붙일 치아를 에칭을 하게 됩니다. 뭐 사용하시는 레진 세멘트에 따라서 본딩에 따라서 뭐 토탈 에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셀렉티브 에칭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쓰시는 레진이나 본딩이 별 문제가 없으시면 그거를 정확하게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딩을 바르게 되겠죠. 저는 최근에 이제 유니버설 본딩을 선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아지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렇게 문질러 주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진 세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세라믹 인레이를 붙이기 전에 본딩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딩에서 실수가 나면 결국에는 뭐 다른 컴플레인이 생기고 뭐 파절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뭐 엔도로 치아가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본딩을 할 때 10초, 20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딩을 바르고 레진 세멘트를 넣고 인레이를 붙이게 되죠. 붙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잉여 세멘이 나오는데, 세멘에 따라서 점도가 좀 있거나 아니면 예전 방식대로 컴포지트 레진을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에 그냥 너무 힘으로 누르게 되면 이게 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음파 진동기구를 이용해서 눌러주면 이 점도가 높은 세멘을 이용하더라도 안착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같은 걸로 잉여된 세멘을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요. 라이트 큐어링을 하면 완성이 되는데, 시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라이트 큐어링 유닛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종류의 성능이 가능한 검증된 것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팁의 사이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광중압기는 오른쪽처럼
큰 사이즈의 팁만 나오는데 왼쪽처럼 팁이 가늘어지는 저런 팁이 있는 광중압기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스파 큐어라고 해서 잠깐 반짝하고 일정 부분만 큐어링을 시키면 레진이 이렇게 그 인레이가 고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처럼 직경이 큰 광중압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직경이 작은 팁을 가진 광중압기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세라믹 인레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프록시멀 박스 말고 센트럴 포사 부위에 한 0.5초 정도만 반짝 이렇게 큐어링을 해주시면 그 인레이가 치아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프록시멀 부위에 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잉여 세면을 제거를 하시면 되고, 대신 이때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실크를 교환면 방향으로 당기시면 안 되고 버칼이나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잉여 세면이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 다시 직경이 큰 라이트 큐어링 유닛을 이용해서 이제 큐어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에어를 불면서 충분히 큐어링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붙은 다음에 교합 조절을 하고 피니싱과 폴리싱을 해주면 이제 마지막 사진처럼 인레이, 세라믹 인레이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렉 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세렉이 없이 디스크 타입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마진을 설정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까지는 뭐 세렉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커넥터가 붙어야 되는데 보통 클래스 2 인레이 같은 경우는 인전면에 커넥터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조절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모델이 없이 구강 스캔만 보냈을 때는 인전면에 커넥터를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경우에 오른쪽 그림처럼 교환면에 원기둥을 하나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하면 그 원기둥에 커넥터를 붙여서 인전면은 손상되지 않고 인레이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캠 프로그램이죠. 뭐 하이퍼덴트가 됐던 밀박스가 됐던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인레이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보통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커넥터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보통 인전면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게 되죠. 이런 경우에 왼쪽처럼 붙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택을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구강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면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레이를 살짝 기울여서, 보통 밀린 개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25도에서 30도 정도는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교환면 쪽에 붙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교합 조절을 나중에 교환면은 해줘야겠지만 인전면에서는 컨택이 커넥터가 붙지 않게 가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기둥을 붙여서 인레이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이 인레이 원기둥 부분에 그 커넥터를 붙이면 훨씬 더 인전면 부위가 깔끔하게 밀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공이 끝난 것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세렉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부터 밀링이 되기 때문에 그 커넥터를 굉장히 작게 붙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원판을 가공할 때는 안쪽과 바깥쪽을 나눠서 버 하나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커넥터가 두껍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고 나서도 실제로 모델이 없으면 이렇게 인전면을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면 쪽에 커넥터를 붙여서 해줘야 어느 정도 그 구강 스캐너만 가지고 인레이를 만들 때 붙이고 나서 교합 조절만 살짝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원기둥을 세워서 그쪽에 커넥터를 붙이셔도 되고요. 밀린기에 따라서 매몰법이라고 그 커넥터 없이 가공하는 방법이 가능한 밀린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배치를 하고 커넥터를 모두 없앤 다음에 이렇게 매몰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먼저 한쪽 반쪽만 깎게 됩니다. 보통 그 내면 쪽을 먼저 깎게 되고 내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 보통 이제 석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석고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돌려서 반대쪽을 밀링을 하면 이렇게 깔끔한 커넥터가 없는 인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제일 왼쪽이 세렉으로 가공을 한 것이고, 두 번째가 커넥터를 교환면에 붙여서 이제 가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매몰법으로 가공을 한 것인데, 세렉은 한쪽부터 가공을 해와서 커넥터에서 가공이 끝나기 때문에 커넥터를 굉장히 얇게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전면에 커넥터가 붙어 있어도 임상적으로 살짝만 제거하고 컨택을 맞출 수 있는데, 가운데처럼 커넥터를 교환면에 붙이게 되면 인전면 컨택은 좀 괜찮지만 교환면의 교합 조절을 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세렉 장비가 없이 그냥 오축 가공기를 갖고도 이렇게 인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이지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디스크를 넣고 이제 가공을 할 때 석고를 넣고 굳히게 되는데, 보통 아주 고가의 장비들은 꺼냈다가 다시 재위치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장비들은 꺼내서 다시 재위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링기 안에 넣은 상태에서 석고를 붓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가공하는 시간과 석고가 굳는 시간, 그리고 반대측을 가공하는 시간까지 밀링기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원데이 보철을 만들 때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직드로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할 때 그 하이브리드 블럭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왜 그러냐면 아주 얇게 밀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색깔이 비칠 정도로 아주 얇게 가공이 되는데, 이렇게 모델에서 봤을 때도 뭐 적합이 괜찮은 것을 볼 수 있고, 구강 내에서 봤을 때도 적합이 괜찮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커넥터는 붙이고 나서 나중에 삭제를 하게 되는데, 세렉을 쓰시는 분들 중에 밀링 버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보통 맨 위에 있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12S 버, 이맥스 캐드 때 사용을 많이 하는 버인데, 이게 굵기가 좀 굵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봤듯이. 그 다음에 이런 버를 이용하면 똑같은 파일을 갖다 가공을 하더라도 굵은 버를 이용하면 그게 얇게 밀링하기가 힘듭니다.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제일 왼쪽이 12S 버에서 제일 굵고요. 이제 예전부터 써왔던 그 12버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는 버를, 하이브리드 블럭을 밀링할 때는 가능한 가는 버를 쓰시는 걸 추천하고, 어쩔 수 없이 굵은 버를 쓰셔야 된다면 세렉 4.4부터 사용이 가능한 EF 버라고 더 가는 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밀링을 훨씬 더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좀 두껍게 밀링이 되고 오른쪽은 좀 더 얇게 밀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이 훨씬 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밀링 속도나 그런 버나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그 같은 파일을 가공을 한 건데, 왼쪽과 오른쪽이 두께가 차이가 나는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삭제 라미네이트처럼 얇은 게 필요하면 가는 버와 천천히 가공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크라운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크라운을 이렇게 이제 엔도라고 포스트를 했고 크라운을 프랩을 했는데, 매직드로 블럭 자체는 하나 단색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매직 글레이즈라고 이렇게 광중압형으로 그 스테이닝을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왼쪽에 제일 소구치가 이렇게 단색으로 좀 되어 있던 걸 스테이닝을 해서 보다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매직드로를 이용해서 이제 임시 치아로 썼던 케이스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파절도 많고 마모가 심해서 교합 VD를 좀 증가를 시켜야 돼서 그 적응하는 시간 동안 매직드로를 이용해서 템포러리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진 때 사진이고요. 치료를 시작한 첫날 왼쪽처럼 이렇게 마모가 심한 치아를 온네일을 할 수 있게 약간만 삭제를 해서 10번대 4, 5, 6번 그리고 대합치인 40번대 4, 5, 6번을 매직드로로
온네일을 만들어서 교합을 거상하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는 전통적인 템퍼러리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처음이고요. 첫 번째 치료를 시작한 날 오른쪽 교합을 올려서 하악 전치부까지 템퍼러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내원하셨을 때 상악 전치부와 그리고 좌측 구치부에 교합을 올려서 이 상태로 높인 VD에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파절 걱정 없이 매직툴을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PFM 보철로 임플란트를 포함한 PFM 보철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매직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 출시가 되어서 올해까지 한 5, 6년 정도 써본 그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인네이나 온네이 케이스를 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세렉 벌을 이용해서 밀링을 할 때 혹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면 얇은 걸 원하시면 보다 가는 벌을 이용해서 좀 천천히 가공을 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